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 보수의 품격 함께하겠습니다. 할 말은 하는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도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은 두 분께는 그 정치인 노회찬 어떤 모습으로 기억됩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처음 접하고 네. 가슴이 덜컹한 게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굉장히 그게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학교 선후배 관계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노회찬이 우리에게 굉장히 참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이미지였다는 걸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본인의 고난과 뭐 이런 게 필요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 큰 자산을 잃은 거죠. 우리 저 정태근 의원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저는 뭐 저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분이 이제 그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될 당시에 제가 구속노동자 가족협의회 간사로 있었어요. 예예예. 95년도죠. 그 당시에는 노회찬 대표가 진보정치연합의 대표였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인 홍성호 변호사님, 뭐 경실련 활동을 했던 뭐 서경석 목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정치개혁 시민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DJ가 분당한 다음에 남아있는 꼬마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15대 총선에 도전하는 과정들을 한 1년 반 걸친 과정 때 그때 이제 노회찬 대표가 이제 진보 진영을 대표해서 참여를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꼬마민주당 할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회찬 의원이 한 당이었다. 이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뭐 유인태 선배님을 비롯해서 뭐 이부영, 이철, 원혜영,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룹들을 대표한 사람이 이제 국회의장 지냈던 김원기 의원님 이런 분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제 같이 지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유인태 노무현 대통령 그룹들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당에 다시 이제 참여하게 되고 네. 그 노회찬 대표는 이제 그 진보정당 운동으로 가고 저한테 있어서는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노회찬 의원은 그 진보 정치의 대중화를 재대중화를 이룬. 그러니까 사실은 1950년대에 조봉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농지개혁을 대표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신 분이거든요.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부 그렇죠. 장관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2대 대통령 선거, 3대 대통령 선거를 나가요. 네. 그래가지고 3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약 30%를 득표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게 1958년인데 그때 이제 진보당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사법살인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60년대 들어서는 그 김철 선생이 이제 사회당을 만듭니다. 예. 한국사회당, 뭐 통일사회당. 이분이 누구냐면 김한길 의원의 아버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압도 많이 받으셨고 특히 김조 시대 때는 이제 구속이 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진보 정당이 그 성장하기 시작한 게 이 재대중화를 이뤄나가는데 1세대가 바로 백규환 선생, 권영길 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노회찬 대표가 깜빵 갔다 나온 다음에 백기환 선대본에 참여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만 해도 진보 정당이 대중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노조들한테만 지지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진보 정당이 대중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이 노회찬과 심상정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국 정치가 새로운 정당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국회가 다당제 구도를 열게 되는 것은 국민의당 때문에 열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당제 구도를 정착시키고 이념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에 근거한 정당 구조를 만드는 이것의 그러니까 진보 정치만을 밀어낸 게 아니라 사실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예. 그 와중에 뭐 사실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화려한 이 어떤 비유, 어떤 촌철살인의 멘트가 아닌가 유머. 싶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50년 같은 불판에다가 삼겹살 구우면
고기가 까매진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거 아니냐. 만인이죠 그게. 그러네요. 만인 맞네요. 네. 예, 예. 뭐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폐는 그대로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 사고와 뭐가 다르냐. 이제 삼성 엑스파일 번호를 냈을 때 검사는 그대로 두고 떡값을 받은 검사는 그대로 두고 자신만 이렇게 유죄가 나는 이런 상황에 빗댄 건데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 의외로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분이고 내성적인 분이에요. 그런 샤이한 분이라는 예,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부각돼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같이 앉아 있으면 얘기 한 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번에 죽음하고도 좀 연관질 수 있죠. 너무 그러게요? 네, 예.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남한테 뭐 얘기하고 이렇게 풀고 이게 이러는 성격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네. 뭐 그 이제 그건 딴 얘기고, 저는 이제 이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했던 것 중에 뭐가 기억나냐면, 예. 당시 뭐 한나라당이었겠죠. 한나라당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대당을 향해서 예. 좌파 정당이다, 예. 뭐 좌파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예. 내가 생각해도 뭐 좌파가 뭐 나쁜 겁니까? 근데 그것도 뭐 좀 이상한 건데. 예. 그 다음에 노회찬 의원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한 얘기가 저쪽은 사입이 좌파고 내가 진짜 좌파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소신 있고 당당합니까? 예.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좀 또 제가 정의당을 좋아합니다. 근데 정의당에 이제 노회찬 심상정 대중화를 이뤘는데 그 후계 세대가 이제 또 있어야 되는데 예. 너무 큰 별이 지니까 이제 그늘이 너무 짙어질까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죠. 네. 그 45년을 일관되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를 재수를 해서 부당고등학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재수해가지고 경기고등학교 갔다는 거거든요. 그 경기고등학교 오자마자 데모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유신반대 데모를 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운동권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생활도 굉장히 어렵게 했고 네. 그 사모님도 같이 운동을 하고 나중에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그 인민노련 사건 때문에 너무 오래 수배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형도 한 3년 넘게 살아서 그래서 이제 애를 갖기가 어려워졌죠. 여건이 그랬어요. 아니,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위험하고 네. 그리고 또 입양도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제 처가 애를 키웠지 저는 애를 안 키웠어요 사실은. 또 우리 남자들 다 그래요. 네. 근데 좀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뭐 박계동 개동이 형한테 무슨 뭐 침대 받아왔다 이게 남거 많이 받아와가지고 박계동 전 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비교 정말 그렇게 일관되게 45년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참. 근데 왜 이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런 너무 내성적인 성격도 작용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대의를 앞세우는 그런 이제 그 의식이랄까 그런 자세가 이제 또 죽음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건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한 개인이 이게 생을 마감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네. 저는 지금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하면은 허익범 특검이 되게 원망스러워요. 허익범 특검이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기자회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주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했어요. 보니까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노회찬 자료를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주가 아니잖아요. 주는 딴 데 있는데 그러니까 격까지 가지고 지금 의기양양해가지고 뭐라고 붙였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불법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어쨌든 지금 허익범 특검은 이제 또 압박을 받을 겁니다.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
노회찬만 잃고 끝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상당히 오히려 수사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제 특검이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들을 쭉 받고 예, 예. 미진한 부분들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 대선 캠프 관련한 자료 수사가 거의 안 돼 있죠. 심지어는 그래서 뭐 그 산막인가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새롭게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네. 이 이제 도 변호사하고 노회찬 의원 건은 이미 이제 한번 수사가 돼서 그 보통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뭔가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거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참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게 돼서 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치자금법, 선거법 또 뭐가 있죠? 3법이 하여간 선거 관련법, 예. 정치 관련 정당법이죠. 정당법을 개혁한다 그러면서 만들면서 지금까지 제가 정치하면서 보면은 현역 의원한테 불리하게 만든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결론은 현역 의원한테 유리하게 결론이 났어요. 예. 물론 나도 현역 의원 때 그 수혜를 누렸지만은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후한무치한 개혁이죠. 그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건 진짜 공정하지가 않죠. 현역 프리미엄 이런 게 있는 그걸- 게 안 되죠. 그걸 사실은. 이 오염 이제 엿장수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네.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일단 정당법상 그 당협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지구당에 사무소를 두지 못한다라는 규정. 저는 사실은 제가 별로 이렇게 그런 걸 뭐 티나는 걸 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누군가는 이거 위헌 심판 제청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과연 정당법상 조직을 만드는데 그 조직에 사무소를 두는 게 위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당에 대한 후원 문제가 그동안 그 소위 이제 1당 2당에서 기업들 두드러 패가지고 강제로 후원금 내라고 해서 한 건데 예를 들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당의 지구당이죠. 네. 거기서 사실은 후원회를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위법의 소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해서 투명하게 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지구당도 후원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네. 다만 이제 회계 처리는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예. 이제 봐서 불필요한 항목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제 경우도 이제 첫 번째 낙선하고 그때는 원에도 사무소가 있었고 후원회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덕분에 이제 재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예. 예, 그럼 그거는 진짜 시장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야권 출신 장관도 기용할 수 있다. 이른바 협치내각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 같은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장관을 기용할 수 있다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연정하겠다는 연정. 얘기입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뭐 검토를 했지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받기는 어렵고 결국 민주평화당하고 연정을 하겠다 그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아, 네. 농림부 장관 정도는 민주평화당에게도 네. 뭐 할애할 수 있겠다. 성격도 맞고. 예.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 도움을 이제 우리가 좀 여태까지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지만 서로 갈라서는데 이제는 다시 뭉치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그 장래의 어떤 그 총선을 앞두고 연정을 넘어서서 연대, 연합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결국 그렇게 가죠. 민주평화당하고는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범여권적 연정보다는 큰 구도로 이걸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최근에 좀 그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개각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계속 모두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얘기가 싹 없어졌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개된 게 지금 이제 그 야권에서
강요로 입각시키는 문제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지금 요 얘기가 지금 나온 건데요. 야권 인사 입각 추진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저는 사실은 한참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여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민생 경제 챙기기와 사회개혁 작업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수처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불가피하다라고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복심이 누구냐면요. 김경수 지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만난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알죠. 선언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지방선거에서 너무 압승을 하고 나니까 처음부터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자마자 사실은 이기는 이런 협치 구도로 가자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때 너무 많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다시 지지율도 떨어지고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뭐 규제 개혁을 비롯해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도 정부 스스로가 지금 2.9에서 더 내리자 뭐 이런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실제 2기에 해야 될 중요한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판문점 선언과 보고 있을 텐데 얘기를 순서를 그 1당 2당 하고 먼저 그쪽에서 받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야지 나중에 예를 들면 뭐 선거제도 개혁이나 무슨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닌가 봐요. 그 참여정부 때 대연정 제안은 그때 한나라당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표가 그 당시 대표였죠. 예. 참 나쁜 대통령이다. 아, 이제 그 개헌 관련해서 하신 말씀 아닌가요? 개헌 관련해서 그랬구나. 원포인트 개헌. 예. 2007년 초에 대연정도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진전성이 있었던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 큰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은 그게 다르지. 그때는 이 한나라당 사람들의 심리가 뭐였냐면은요. 어떻든 영남과 소위 뭐 강남 같은데 확고한 자기 지지 기반이 있었어요. 네. 보수 불패의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선거구 제도를 바꾼다?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때 이제 그 대연정 제안이 선거구제 개편을 한나라당이 받으면 뭐 내각의 절반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신의 출발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지역 구도를 깨야 된다. 거. 예. 국민 통합을 하고 적어도 우리 정치가 특권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을 독점하고 있다는 게 특권이잖아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 선거제도 개편인데 네. 이것만 받아주면 예. 그러면 나는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 그리고 연정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이 이제 전국 정당을 지향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강남에서도 영남에서도 당선자를 내려면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한 건데 이 선거구제 개편을 한나라당이 동의해주면 우리가 한나라당에게
장관 선임권, 뭐 총리 자리까지. 그러니까 일당한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가 순수했고 예. 그걸 또 이루어야만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박근혜 제가 지금 상황이 총재는- 달라졌다는 건 뭐냐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존재 기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이제 하고 싶어 하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개헌을 끌고 나오는 문제도 그렇고 선거제도 개편 얘기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얼마만큼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비교적 한국 정치에 가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협치 문제에 대해서 일당부터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당에서 스스로 앞으로 자신들이 어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예. 그게 정치구조 전반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정치구조 전반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조건이 다르지만 지금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그 연정 제한을 이번에 또 하는 것 같아도 이번에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지금 이제 뭐 송영모 장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방장관을 문민화시킬 때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진보 인사가 예를 들면 김종대 의원 같은 사람이 국방장관 간다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올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옛날에 국방위원장 했던 민주당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있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 그분은 시키면 잘할 거거든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에도 저 정도면은 뭐 민간에서 국방부 장관 해도 별 뭐 걱정이 안 돼. 정두원 전 국방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역량이 부족하고요. 정두원 의원님은 다른 장관 해야죠. 아니 근데 대부분 선진국은 네. 국방위원장이 다 민간인입니다. 군인 출신이 예. 아니고. 그게 그래야지만 국민의 군대가 되지. 네. 장군 출신들이 국방위원장 되면 군인의 군대가 돼요. 그렇군요. 그게 우리가 또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할 숙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협치 문제까지 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전 의원님, 정태근 전 의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